요즘에 왕이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요. 왕이 사는 남자 속 주인공, 단종, 가장 슬펐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책에는 제가 단종을 죽음으로써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6명의 신하 사육신 중에 성삼문과 박평면이 쓴 수양산 바라보며와 까마귀 눈비마자를 실었는데요. 이 내용의 의리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 두 사람을 저는 꼽고 싶었고요. 우선 단종을 이해하려면 조선 초기로 한번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강력한 통치를 기반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성계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조선 초기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왕인 세종대왕이 조선 4대 임금이었죠. 근데 조선에는 그 왕들이 약간의 그 트라우마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 태종 이성계가 정종이 두 번째 왕이었을 때 그 아들은 차남이었거든요. 둘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은 다섯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셋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교 사회에서 그 왕위를 물려준다는 게 적장자한테 물려주는 것이 유교의 가장 큰 도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적장자와 적장손, 장자의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세종은 그 정실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전과의 사이, 소헌왕후와의 사이에서 팔남 2녀를 줬어요. 사실 세종은 18남 4녀를 두고 있었는데 소헌왕후와의 사이에서 팔남 2녀를 뒀는데 그 팔남이 8명의 왕자가 다들 너무나 뛰어났던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중에 적장자, 큰아들이었던 문종이 있었고요. 사실 문종은요, 문무가 너무 뛰어났고, 그리고 사실 그 임금의 외모를 이렇게 실록에 실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록에 실려있는 문종의 외모가 굉장히 곱고, 피부가 맑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가 다 갖춰져 있는 얼굴이다라고 그 중국의 사신이 왔다가 반해서 쓴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그 문종은 세종대왕님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팠잖아요. 당뇨를 굉장히 오랫동안 앓으셨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별 병이 다 있으셨더라고요. 이질 이런 병들이 있으셨는데 마지막에는 당뇨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시면서 그 아들이었던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거든요. 그게 8년이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이렇게 왕을 물려받을 때 보통 젊은 굉장히 어린 왕이 한 20대의 왕이 물려받는데 문종은 37 정도의 나이에, 그러니까 8년간 대리청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문종이 왕이 되고 한 2년밖에 실제로 정사를 못 받고 바로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대리청정까지 하면 한 10년 정도 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츠국이 같은 경우는 문종이 거의 같이 개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문종은 이 성함도 문종이시잖아요. 문은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러니까 문종은 그 조선을 다 통틀어서 가장 잘생긴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동생들이 이 형을 넘볼 수 없는, 당연히 형은 왕감이었어요. 그리고 유교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적장자의 위치라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문종은 당연히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8년 동안 대리청정을 하면서 문종이 좀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약했다고 해요. 원래는 굉장히 활도 잘 쏘고 문무에 출중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몸이 약해졌는데 세종대왕이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문종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풍채가 그 태종 이방원 할아버지랑 굉장히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관상에서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이정재가 들어올 때 그 포스가 아직도 느껴지는데 실제 모습도 태종 이방원을 닮아서 굉장히 풍채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실록 곳곳에 수양대군이 울었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류도원도라는 그 영화가 곧 개봉한다고 하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안평대군, 목류도원도의 자기의 꿈을 꾼 내용을 안견에게 말해서 안견이 목류도원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안평대군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사는 남자에서 중요 인물 중에 하나인 금성대군이 있었어요. 실제로 금성대군은 조카 단종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단종이 그 금성대군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는 조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종의 동생들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당연히 문종의 적장자인 단종에게 왕위가 가는데 사실 문종은 부인 복이 너무나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끔 야사나 이런 데 나오는데 문종의 첫째 부인은
점술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점술에 너무 빠져 있어서 폐위가 되었고, 둘째 부인이 이제 문종이 몸도 약하고 정사를 돌보느라고 찾지 않아서 사실은 그 궁녀와 이렇게 간음을 해서 쫓겨나죠. 그리고 셋째 부인 사이 현덕왕후라는 분이 셋째 부인이었는데, 셋째 부인 사이에서 이제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와 단종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가 산후풍으로, 그러니까 현덕왕후가 산후풍으로 단종을 낳자 3일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안 계셨지만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단종을 예뻐하셨던 할머니가 단종이 한 6살 때 돌아가셨고, 정말 세종대왕이 단종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손자여서 무릎에 앉혀놓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단종이 10살 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아버지 문종마저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단종이 12살이 됐을 때 그 왕실의 어른들이라고는 삼촌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개유정난을 도왔던 반대쪽, 그러니까 세조 편에 섰던, 수양대군 편에 섰던 그 세종대왕의 형도 있었지만 그런 왕실의 무서운 어른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단종은 남자 형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종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들 하잖아요. 인물도 좋았고 적장손이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지만 결국은 개유정난으로 인해서 삼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실은 이 개유정난이 처음에는 단종을 따랐던 그 김종서하고 황보인이 원래는 그 세종대왕님이 굉장히 아끼던 신하들이었고,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 아들 문종을 잘 부탁한다가 아니라 이미 문종은 다 37살이었으니까 손자 단종을 잘 부탁한다고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부탁하고 갈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종서랑 황보인이 어떻게 했냐면,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12살밖에 안 된 왕이니까 이렇게 어떤 신하를 추천할 때 보통 왕이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노란 색깔로 황표 정사라고 해서 노란 색깔 표를 딱 찍었대요. 이 사람을 뽑아달라고. 이 사람이 그 재산감이다, 이렇게 관리감이다라고 뽑아달라고 했대요. 근데 세조가, 그러니까 그 당시 수양대군이 이거를 문제 삼아서, 이거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얘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선 실세다,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정난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래서 개유년에 얘네들이 정난을 일으키기 전에 얘를 쳐야 된다 해서 개유정난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황표정사를 했다는 것 자체를 명분으로 삼아서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일단 처음에 김종서를 치는데, 김종서는 정말 호랑이라고 했어요. 그때 70세 정도 됐는데도 굉장히 이제 호랑이 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김종선의 집에 수양대군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김종서가 들어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양이 아니라 잠깐 나와보셔라. 내가 편지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편지를 주는데, 그러니까 달밤에 이제 김종서가 이렇게 편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는 사이에 그 수양대군의 그 하인이 김종서를 철퇴로 쳐서 김종서가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집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죠. 아들을 다 죽이고. 그런데 호랑이라는 별명답게 김종서가 그 자리에 죽지 않고 살아나서 그 사돈, 둘째 아들 처갓집인가로 도망을 가는데, 끝까지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찾아서 죽이고요. 그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개유정난이거든요. 그 밤에 모든 공신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지금 임금님이 지금 어명이다, 빨리 와라. 그랬더니 자고 있던 이제 관리들 다 이제 갑니다. 궁으로 들어가는데, 궁으로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는 족족 이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것이 바로 개유정난이고요. 이 개유정난을 통해서 이제 수양대군은 그 영의정이 돼요. 처음부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정이 되고, 무서웠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단종의 주변 사람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웠던 단종이 어쩔 수 없이 그 양의를, 그러니까 영의정, 수양대군에게 임금의 자리를 내가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옥새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주는데, 그 옥새를 갖고 온 사람이 바로 성산문입니다. 성산문은 그 옥새를 가져오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영의정이었으니까 거기 수양대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거기서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를 알 수 있었겠죠. 울었던 사람은 저 사람 단종 같은 편이구나 했대요. 그래서 성산문을 보고서 이렇게 막 눈을 째려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수양대군이 그때 아니되옵니다 막 그랬겠죠, 당연히. 그런데 나중에는
막 너무 울면서 아니다 막 이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끌고 이렇게 부축해서 나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좀 웃고 너무 행복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단종이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고요. 단종이 그 장인 어른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단종도 거기에 연루되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사는 남자의 배경이 되었던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사실 저희가 한번 놀러 갈 때도 힘들잖아요. 굉장히 척박했던 곳이었는데 유배를 가서 실제로 계룡포라는 그 U자로 돌아가는 거기 그런 물이 개울가 같은 강가죠, 강가. 거기 살으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침범을 해서 한 2달 정도 그쪽에 사셨고 나중에 몇 달간은 이제 동네로 내려와서 사셨다고 하고요. 그 단종은 사실은 영화에서는 이렇게 그 어몽도란 사람이 그 단종을 이렇게 죽이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그 사실은 이 단종에 대한 이야기가 삼촌이었던 세조 때 세조실록에 너무나 이렇게 담담하게 그려져 있는데 모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세조실록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세조실록에 의하면 금성대군이 먼저 사약을 먹고 죽어요. 그 삼촌.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이죠. 친동생을 죽이잖아요. 안평대군도 친동생이었고 그 금성대군도 친동생이었는데 친동생을 죽여요, 사약으로. 그래서 영화에도 한 장면 나오는데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영화 부분 중에서 금성대군이 그 사약을 받을 때 임금님이 계신 곳에 절을 하고 사약을 받는데 그게 한양 쪽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종이 계시는 강원도 쪽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 내용이 거기 서사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알고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금성대군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단종이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식으로 세조실록엔 나오지만 나중에 단종이 이제 건되는 것이 숙종 때거든요. 그래서 숙종실록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단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뭐 사약을 먹고 돌아가셨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뭐 누군가 그 중에 뭐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목을 잡아 당겨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역사적인 기록은 너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단종의 죽음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요. 다만 영화 속에 나왔던 이 여홍도라는 인물이 단종이 죽음 이후에 그 강원도 동강에다가 시체를 던져버리고 그 시체를 거두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몽도가 이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얼음이 막 있는 거기에서 밤 늦게 몰래 시체를 거두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산 속으로 막 올라간 거예요. 어딘가에 이제 시체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막 올라가는데 눈이 많이 와서 도대체 어느 땅을 파야 될지를 몰랐을 때 노루 한 마리가 앉아있던 곳에 이렇게 노루가 앉아있었다는 것은 약간 볕이 드는 곳이었으니까 노루가 일어나서 갔더니 거기 이렇게 볕이 있어서 고기 부분에다가 이제 파고 그 단종을 모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노루가 주요 그 어떤 장면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우정난 당시에 죽음으로써 그 단종을 끝까지 모시고 싶었던 신하들을 죽을 자자를 써서 사육신이라고 하고 살아서 벼슬을 버리고 세조가 있는 그곳에는 내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시골로 낙향한 선비들을 생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사육신 중에서는 박팽령과 성삼문 등이 있고 그분들에 관한 일화 중에 하나는 그 성삼문이 아까 옥새를 가지고 오면서 엄청 우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성삼문은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박팽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그 신숙주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숙주나물의 유래를 신숙주에서 찾잖아요. 원래는 녹두나물이었는데 잘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변심의 아이콘인 그 신숙주의 이름을 가지고 숙주나물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만두를 빚을 때 숙주나물을 막 잘라가지고 짓이겨서 놓잖아요. 그 당시 백성들이 신숙주한테 가졌던 그 원한 같은 것들을 그렇게 나타낸다라는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숙주는 실제로 그 성삼문한테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집현전 학자들 사이에서도 경합 같은 게 있을 때 항상 1등은 성삼문이요. 2등은 신숙주였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야사 같은 거 보면 세종대왕이 집현전으로 가셨는데 어떤 관리 하나가 늦게까지 책을 보다가 잠이 들어서 골룡포를 벗어주었다.
그 주인공이 신숙주예요. 근데 신숙주는 그 나물 이름하고 어울리게 실제로는 배신을 하죠. 근데 신숙주가 배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산문에게 대한 약간 컴플렉스도 있었고 박팽년도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했던 그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수양대군이 원래는 안평대군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수양대군 자기가 가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뜻을 가지고 가는 길에 이제 신숙주랑 동행을 하게 되면서 수양대군하고 신숙주가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4개월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친분 관계를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수양대군한테 넘어간 건지 원래 신숙주는 변절자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신숙주가 수양대군의 편에 서게 되고요. 그 사육신들 중에서 삼족을 정말 멸하면서 그리고 막 그 사지를 다 찢어버리는 거열령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서울시청의 프레스센터 쪽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산문이나 뭐 이계나 이런 사람들의 뭐 정말 삼족을 다 멸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직계 자손이 없다. 다만 박팽년의 둘째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때 공노비로 지방에 내려가면서 그 야사에 의하면 자기가 낳은 아이와 그 하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위해서 외갓집에서 키우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박팽년의 그 박씨 그 집안에 한 명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신들은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육신과 생육신이라고 구별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추후에 2살짜리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연도로 치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육신과 생육신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추후에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라 거짓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를 그렇게 규정했다.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사실은 죽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관리였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만 이제 사육신과 생육신으로 구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박팽년과 성산문 같은 경우는 단종이 왕에서 내려가고 나서 그 세조 시절에도 관리였기 때문에 이제 어찌되었든 세조가 주는 녹을 먹잖아요. 녹봉을 받잖아요. 곡식 같은 거를 받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사육신이 되어서 죽음을 당했을 때 이제 세조가 정말 악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문책을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인두를 지지고 막 그런 막 얼마나 막 괴롭고 막 이런 상황을 다 세조가 지켜보고 문책을 할 때 물어봤대요. 너 박팽년, 성상문 니네 둘 다 지금 내가 준 녹봉 다 받아 먹고 그리고 너 박팽년 너 같은 경우는 뭐 나한테 상소 올릴 때 너를 신하로 하고 나를 높여주지 않았냐 했더니 박팽년이 나는 당신을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으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실제로 국문 하늘 때도. 그래서 네가 올린 그 문서 같은 걸 보면 다 신하라고 써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여기 한자 중에서 신하 신자랑 그 클 거자가 거의 이렇게 한 끗 차이거든요. 거의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박팽년 같은 경우는 장기에다가 신하자를 붙이지 않았고요. 성산문 같은 경우도 너가 주는 녹봉을 받지 않았다. 나는 받은 거 다 곡간에다 쌓아놨다. 실제로 가보니까 곡간에 그동안 받던 녹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육신과 생육신 그 시가 어떤 배경으로 나온 건지. 그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라는 시는 그러니까 수양산 자체의 이름 자체도 수양대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내용 중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난 것과 비로세 푸세의 것인들 기니 따해 낫다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중국이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은나라의 그 관리였던 사람들, 백의와 숙제가 주나라로 바뀌면서 이제 산에 들어가는데 그 산에서 나오는 이제 고사리 같은 걸 뜯어먹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땅에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왕이 세조가 되어서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해서 나는 세조가 주는 녹봉을 받지 않았잖아요. 성산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백의 숙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들이 관직을 내놓고 시골에 뭐 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어떤 나물 같은 거 캐서 먹었으니까 그 나물은 주나라에서 나온 나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망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박팽년의 까마귀 눈비마자는 우리나라 시조에서 대부분 까마귀를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신념을 저버린 신하, 나쁜 신하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희는 듯 보이지만 검다. 그러니까
세조 수양대군 편을 섰던 그런 신숙주 같은 그런 관료들을 꾸짖으면서 야광명월이라는 것은 그 밤에 뜨는 굉장히 밝은 달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광명월 자체가 박팽년 자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육신이나 생육신들처럼 임금을 지키고자 단종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이나 고뇌, 뭐 어려움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밤인들 우리는 어둡지 않을 거다. 밝게 빛날 거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님은 단종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줄이 이시랴.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우리 현대 시에서도 많이 인용해서 쓰는 부분이잖아요. 박팽년은 이렇게 그 의리를 지키면서 까마귀가 눈비 맞아서 이렇게 검고 자신은 밝은 야광명월로 자신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 자신감이죠. 네, 죽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옛날에 삼족을 멸한다는 게 그리고 거열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사지를 찢어서 그 소나 말이 이렇게 끌고 가서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그러니까 끝까지 지조를 지키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우리가 이분들은 사육신이라고 생각하고 멋지게 또 모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인문학편 중에서 그 소설편이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금오신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금오신화 김실습이 썼습니다. 그 김실습이 누구인가요? 그 생유신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편과 소설편을 함께 읽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시라고 생각해요. 옛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관리들이 시를 안 지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은 시로 소통했고, 그 편지를 썼을 때도 시로 편지를 뭐 전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역사를 알려면 시를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삼문 박팽년처럼 사육신도 자기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글로써 끝까지 선비의 지조를 지키고 낭만 있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가 좀 어렵다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약간 역사 쭉 훑는 느낌이어서 네. 너무 좋았거든요. 네. 책이 팔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개발도 있지만 자녀들 교육서가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뤘던 것만 해도 수능 국어는 요즘 말로 쌉 가능일 것 같은데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읽으면서 썩 가능되나요? 그렇죠. 국어 영역에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다 다뤘잖아요. 요거를 읽으면 현대문학, 그쵸. 일제강점기까지는 다 나오니까 이 부분만 공부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아주 편하게 국어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국어도 있지만 역사도 배울 수 있고 세계사도 배울 수 있고 심지어 철학, 윤리 이쪽으로도 다 배울 수 있어요. 사실 언어 영역이랑 지금 영어에서 칸트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번 지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어렵게 해석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책을 통해서 칸트라는 사람을 좀 알아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내가 봤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개유정란 때 김종서, 황보인 그리고 안평대군이나 금성대군, 사육신과 생유신은 단종의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명회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개유정란을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성공시켰던 인물이 한명회인데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한명회가 칠삭동이라서 몸집이 작고 영민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나왔던 한명회는 굉장히 등치가 크잖아요. 한명회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님이 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었고 대신 작은 아버지도 아닌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칫밥을 좀 먹었겠죠. 근데 한명의 집안에서 이 한명회가 굉장히 영특했기 때문에 얘는 뭐라도 될 아이다 라고 해서 신경을 써서 키우긴 했는데 과거에 줄줄이 낙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회가 30살이 넘었는데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팔도를 유람을 합니다. 한명회가. 그때 운명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명회가 전국 팔도 유람하다가 만난 사람이 권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선 개국 공신 중에 하나였던 권근의 이제 손자가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전국 팔도를 유람하게 되었냐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어머니보다 첩을 더 사랑하고 이런 집안의 이제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전국을 유람하다가 둘이 만났어요. 한명회랑 권람이. 근데 권람은 조금 있다가 이제 장원급제를 해서 실제로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명회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결국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지 못하고 음서제, 집안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음서제를 통해서 이제 관직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얻었던 그 벼슬이 궁직이에요. 궁직이. 궁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계급이었겠습니까? 이 한명회를 수양대군하고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건람이에요. 그런데 한명회 입장에서는 수양대군이 얼마나 만나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수양대군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궁지기 하는, 내가 그래도 왕족인데 궁지기 하는 사람을 내가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 만남을 계속 미뤘던 거예요. 한 9개월 정도? 계속 미뤘는데 그동안 한명회는 뭘 했냐면 왕자들을 본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이 사회, 내가 지금 뭔가 권력이 중심에 서고 싶은데 어떤 왕자 편에 서야 될까? 근데 그때 봤을 때 점 찍은 사람이 수양대군이었고 그래서 아주 그냥 포트폴리오를 막 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짜서 수양대군을 만났을 때 탁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정말 깜짝 놀랐고 사실은 역모를 꾀한다고 하잖아요. 말만 해도 사실은 역모로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명희가 수양대군에게 손을 잡자고 얘기를 했고 한명희는 그래서 수양대군의 책사 제갈량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신숙주 같은 경우 이제 불해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개우정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조는 결국 말년이 굉장히 불행했는데 항상 불안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어찌됐든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와중에 꿈을 꿨는데 단종의 어머니 현도강우가 꿈에 나타나서 침을 뱉었는데 그곳이 다 피부병으로 너무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말년까지도 결국 계속 고통을 받는 그 피부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병으로 살다가 돌아가셨고 현도강우가 내 이놈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으냐 막 이러면서 세조 꿈에 나타나는데 실제로 세조의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을 맺지 못하고 죽거나 후손을 낳았더라도 죽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조의 자식들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다 갑니다. 세조의 시대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세조가 요즘에 그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무슨 좀 나쁜 사람 이렇게 만나면은 가서 댓글 테러 하듯이 네. 세조 무덤에 가가지고 네. 막 그렇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 일로 이제 완전히 나쁜 사람, 악인 막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또 혹시 좋은 일 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맞는지. 세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성군이라고 말하는 세종대왕의 자식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집현전 학사들하고도 어울렸기 때문에 우리 한글 창제에도 분명히 기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세조도 강력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조선의 근간을 다 조선 초기의 근간을 다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세조로 인해서 저는 요즘에 그 역사라는 것이 한 끗 차이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만약에 그대로 단종이 왕이 되었다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나중에 임진왜란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조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처참하게 사람들을 네. 많이 죽이고 했으니까 본인의 그렇죠. 그 팔남의 형제, 그 8명의 형제를 이게 보통은 그 내 어머니가 낳지 않은 그런 첩이나 후궁의 자녀들, 자식들하고는 사실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진짜 친 동생들을 이렇게 죽였다는 건 세조가 정말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 실제로 단종이 할아버지를 그리면서 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세조도 엉엉 울었다고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약한 사람이 한명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권력의 맛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를 조금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 안평대군이 네. 오히려 수양대군보다 또 잘 나갔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역모가 2번 있었는데 그 2번째가 금성대군, 첫 번째가 안평대군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 역모할 리는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모가 2개 있을 때 안평대군이랑 김종서 황보엔 그쪽이 먼저 역모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수양대군이 2번째가 금성대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안평대군을 먼저 죽이고 추후에 단종이 내려갔을 때, 강원도 영월에 내려갔을 때 또 한 번 보기를 꿈꿨다고 그때 사약을 내리는 것이 금성대군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화에서는 2번째 그 역모 부분이 그려지는 거고. 네, 실제로 안평대군이 그 시와 서화 이런 걸 능했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이 그 목류도원에서 그리고 싶었던 그 이상향이잖아요. 자기가 평화롭게 사는 그 이상향을 안평대군은 꿈꿨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세조랑 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한 살 차이 나는 형제니까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싸우기도 했지만 엄청 친했던 형제였을 텐데 그런 안평대군을 세조가 과감하게 죽인 이유는 아마도 안평대군이 가장 숙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